안녕하세요. 8월 4일 라이브 Q&A에서 애청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찬희님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조종사는 항덕인지 늘 궁금했어요. 에어라인 조종사 대부분은 비행을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비행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재미있게 비행을 하는데요. 막상 항공사에 입사하고 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욕구나 지위, 이런 다른 동기들이 비행에 대한 열망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평생 비행밖에 모르는 조종사도 꽤 있습니다. 이런 조종사들은 대부분 비행 자체가 목적이고요. 그래서 비행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김백평님의 질문입니다. 기장님, 어떻게 비행을 준비하시나요? 먼저 비행 전에 비행 서류를 통해서 그날이 전체 비행에 대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출발 공항부터 목적 공항, 교체 공항, 항로 기상, 그리고 노탐으로 주어진 각 공역 정보를 토대로 매 비행 단계에서 시간대별로 펼쳐질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 비행 단계에서 예측했던 상황하고 실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관리해 나갑니다. 필매님, 외항사로 이직해야 한다면 제일 가고 싶은 외항사가 어디이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운항과 관련해서 PIC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되는 항공사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운항 중 최종 판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PIC한테 있는데요. 비행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 PIC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PIC 판단과 결정이 제한되거나 통제되거나 이런 항공사에서는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권한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PIC 건전한 판단이 인정되고 또 보장되는 그런 항공사를 좋아합니다. 스테인웨이 0418님, 취미로 ATC를 청취하는 항덕인데요. 승객으로 탑승 시에 객실에서 리시버로 청취하는 행위가 기술적으로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나요? 또 기술적인 영향과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일단 항법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기는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실에서도 사용할 수 없죠. 예전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나중에 그 휴대전화가 항법 장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객실에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한 항공사가 꽤 많이 있죠. 이런 제한사항은 항공사와 항공당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탑승한 항공기 승무원 안내에 따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닥터 킴 라이프님, 주당 근무시간, 실제 비행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일단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항공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까지 비행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조종사의 피로도와 안전운항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기 때문인데요. 국가나 항공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연 1000시간 정도로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연속적인 비행시간에도 제한이 있거든요. 보통 하루에 최대 연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대현님, 대부분의 민항기는 이륙 직후 자동 조종 장치를 활성화하나요? 네, 대부분의 에어라인 비행에서 조종사는 이륙 직후에 오토파일럿을 인게이지합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꽤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의 목적과 역할은 조종사가 하지 못하는 조작을 자동 비행 장치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토파일럿의 유일한 목적과 역할은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오토파일럿에 분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종사가 파일러팅, 즉 조종만 했거든요.
그리고 엔진을 포함한 비행 장비는 항공기관사가 맡았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은 항법사 임무였죠. 그런데 항공기가 이제 발전하면서 항법사가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항공기관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크루 칵핏이 되고 나서 조종사가 파일러팅, 즉 조종을 하면서 엔지니어링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워크로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루틴 태스크, 즉 통상적인 비행 조작은 오토파일럿에 맡기고 조종사는 연속적인 상황인식 그리고 판단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륙 직후에는 비행기가 최대 파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입출항하는 트래픽이 많고 관제 지시도 매우 빠르고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엔진 컨트롤 하면서 내비게이션도 하면서 트래픽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렇게 워크로드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륙 후에 오토파일럿을 인게이지하는 거죠. 바쁘고 복잡한 비행 단계일수록, 즉 어프로치 단계에서도 또 터미널 공격에서도 오토파일럿 사용이 권장됩니다. 오막포님, 같은 에어버스 기종이면 크기에 상관없이 칵핏 내부 면적은 다 비슷한가요? 너무 좁아서 닭장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조종사가 칵핏을 닭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국내 어떤 항공 잡지에서 기사 제목이 랜딩 기어를 닭다리라고 부르는 조종사들, 이런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조종사도 랜딩 기어를 닭다리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 글쓴이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표현을 과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에어버스 기종 간에도 조종실 크기는 서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80은 꽤 넓죠. 350이나 330도 꽤 넓은 편입니다. 320도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에어버스 기종보다는 보잉 기종 칵핏이 좀 더 넓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유럽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747-400 같은 경우에는 조종실 내부에 그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벙커룸까지 따로 있거든요. 정말 넓습니다. 미국 차들이 보통 크고 넓잖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제가 타본 기종 중에서는 가장 좁은 칵핏은 맥도널 더글러스 MD-80이었습니다. 재현님, 기장님 안녕하세요. 정성 가득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예비 조종사에게 필요한 덕목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나오는 에어라인 조종사들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죠? 저 예전에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또는 그 중학교에서 직업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좀 실망했는데요. 직업 소개 강사로 나선 조종사가 그 어린 학생들에게 조종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가치관하고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멋진 제복 그리고 과장된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정말 비행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비행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환원해서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그게 자신의 인생관하고 잘 부합하는지,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이런 모습과 해외를 자주 다니고 호텔에서 좋은 호텔에서 체류하고 이런 걸 가지고 조종사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나중에 그 수백 명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조종사로서의 가치관, 자세, 이런 게 흔들리는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에어라인 조종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뒤에 타고 있는 그 수백 명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가치관보다 다른 동기가 앞서게 될 때 그 조종사는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정말 비행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멋진 제복을 입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에어라인 기장의 모습을 동경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제까올리님,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푸시백 할 때 토잉카, 헤드셋맨, 정비사, 그리고 양쪽 윙 가이드가 있는데 해외 공항에서는 토잉카 운전자 혼자서 다 하고 윙 가이드도 없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항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항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해외, 특히 그 인건비가 비싼 국가일수록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격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은 있겠지만 서구에서는 비교적 그 예전부터 항공운송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리나라 또는 그 동양의 나중에 항공운송이 들어온 그런 문화보다 꼼꼼하게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VMCG님, ILS 접근 단계에서 계기와 비주얼을 보는 비율은 구간별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ILS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비행 단계에서 Primary Reference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6 단계에서 에어버스 같으면 테이크오프 파워를 넣고 FAMA 나오는 것을 우리가 콜아웃 하죠. 멘토가 SRS, Runway Track. 여기서 그 SRS가 Speed Reference System의 약자거든요. Primary Vertical Reference가 Speed라는 뜻이잖아요. 에어본 되고 나면 FD 가이던스가 이제 V2 플러스 10에서 20 사이를 지시하는 그 피치를 가이드하는데요. 즉 로테이션 이후에 테이크업 클라임 단계에서 프라이머리 레퍼런스는 피치가 아니라 스피드라는 거죠. 스피드를 맞추면 피치가 따라오는 거지 피치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걸 그 프라이머리 레퍼런스가 스피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피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엉망이 되죠. 이 어프로치 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LS 어프로치 중에서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에서 프라이머리 레퍼런스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슬롭입니다. 기상조건이 VMC냐 IMC냐 이것과 무관하게 ILS 어프로치를 하면 조종사는 로컬라이저하고 글라이슬롭을 따라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레퍼런스의 개념인데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슬롭을 따라가면서 조종사는 그 인접활주로에 동시 접근을 하고 있는 다른 비행기도 봐야 되고 또 활주로 상태도 봐야 되고 찍어야 되죠. 조종사의 어텐션은 어느 비행 단계건 어느 하나에 픽세이션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멀티 스캔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텐션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카테고리 1 ILS 어프로치 중에서 DA 이하에서는 프라이머리 레퍼런스가 로컬라이저하고 글라이슬롭이 아니고 활주로, threshold 라이트 이런 것과 같은 그 비주얼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DA 이하에서 비주얼 레퍼런스를 상실하면 고어라운드를 해야 하는데요. 이유가 프라이머리 레퍼런스가 러스트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A 이하에서 ILS 구성 시그널, 로컬라이저나 글라이슬롭을 러스트 했다 하더라도 비주얼 레퍼런스가 확보되어 있으면 고어라운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DA 이하에서는 비주얼 세그먼트고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레퍼런스가 비주얼이니까요. 그래서 DA 이하에서 그 일부 항공사에서는 레터럴 버티컬 트랙을 벗어났을 때 PM이 로컬라이저, 글라이슬롭 이렇게 콜아웃하게 하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DA에서 그 콘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콜아웃은 그 PF에게 ILS에만 이제 픽세이션 되게 트레이싱하게 이런 잘못된 조작을 유발하거든요. 정리하면 비행 중 전 단계에서 프라이머리 레퍼런스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구분하고, 둘째는 어떤 단계든 항상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적절히 스캔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윤찬희님,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 약간의 운항 승무원이 비행 계획이 없이도 비행 대기조 개념으로 공항 근처 호텔 등에서 대기하는 인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스탠바이라고 하는 임무인데요. 승무원이 출근 중에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스탠바이 승무원이 공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바이가 공식 임무이기 때문에 비행 준비를 모두 갖추고 제복을 입거나 혹은 제복이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님, 항공기 팩 시스템은 주, 예비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항 중 한 개의 시스템이 고장나면 고도 상승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23,000피트 정도로 순항하면서 23,000피트 정도로 순항 고도를 요구하시는 분도 보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비 시스템으로 정상 순항 고도로 비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운항 중에 하나의 팩이 고장나도 나머지 팩으로 여합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에어버스 경우에는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팩 하나가 고장나면 순항 고도가 27,300피트인가 이 정도로 제한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에어버스하고 보잉 간에 또는 그 같은 제작사라도 기존 간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팩이 커버하는 그 고도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장님 23,000피트를 어떤 케이스건 간에 요청한 이유는 에어라인 운항은 Absolute Safety라고 해서 절대 안전을 추구하는데요. 이 절대 안전의 핵심 개념이 항상 백업을 두고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순항 중에 이제 팩 하나가 고장났으니까 팩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비행은 계속할 수 있지만 백업은 이제 없는 상태인 거죠. 나머지 팩 하나도 만일 작동을 멈추면 여합 상실이라는 비상 상황에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때도 아웃플로우 밸브가 있어서 이걸 바로 조절을 하면 곧장 Rapid Decompression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국내선이나 후쿠오카 정도의 짧은 국제선이라면 원래 계획됐던 순항 고도보다 많이 낮은 고도 23,000피트 정도로 비행을 해도 연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 고도로 순항을 하면은 나머지 팩에 문제가 설령 생겼다고 하더라도 비상 강화 없이 Rapid Descent만으로 상황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상 상황에 진입하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23,000피트를 요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대표님, 새 기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으면 더 효율적일까요? F칸부터 보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좋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먼저 그 비행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큰 그림을 갖고 나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제작사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발행하는데 그 중에 가장 프랙티컬한 게 FCTM인데요. 이 FCTM이 비행 단계별로 순서대로 실제 오퍼레이션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도 매우 쉽고 이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FCTM을 먼저 읽고 그 비행기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F캄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그 동영상과 같은 그 시각 교재는 보기에는 좋은데 잘 남지 않더라고요. 그 매뉴얼의 스키머틱을 자세히 보고 또 그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도 잘 되고 머릿속에 오래 남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교재의 종류나 순서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우님, 퀵턴이 아닌 콜드 스타트는 항상 파일럿 두 분이 동시에 수행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칵핏에서 수행하는 모든 태스크는 두 명의 조종사가 태스크 쉐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수행을 합니다. 투크루 칵핏이니까요. 그래서 F캄의 그 SOP 섹션에 보면 비행 단계별로
PF 그리고 PM의 역할 그리고 각자의 절차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일단 운항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태스크는 두 조종사가 함께 태스크 쉐어링 개념에 따라서 표준 절차로 수행을 합니다. 범인의 유튜브님, 기장님, 비주얼 어프로치 클리어런스를 받았을 때 노탐의 ILS 인어퍼레이트 상황, 노탐의 ILS 인업 관련 내용이 없다면 해당 런웨이의 ILS 로컬라이저 글라이드 슬롭 신호를 참고하면서 접근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네, 괜찮은 것을 넘어서 강력히 권고됩니다. 플라이 세이프티 파운데이션이 발행한 알라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알라 브리핑에 보면은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주얼 어프로치가 계기 도움 없이 육안으로 활주로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주얼 어프로치는 그 정의 자체가 장애물, 구름, 다른 트래픽 이런 것과의 클리어런스를 조종사가 육안으로 회피하는 것이지 계기 접근 절차나 계기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안으로 하면은, 육안으로 활주로만 보면서 접근하면은 거리, 고도, 팀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스테빌라이즈 어프로치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ILS 절차가 퍼블리시드 되어 있다면 그 절차의 트랙과 고도를 지켜가면서 비행하는 게 장애물과 또 다른 트래픽의 이동 경로를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에서도 당연히 그 ILS 시그널 참조해서 접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좀 있긴 한데요. 비주얼 어프로치 클리어런스는 계기 접근에 비해서 그 트래픽 세퍼레이션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인접 활주로에 접근하는 비행기와 그 클리어런스를 조종사가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ILS 크리티컬 에어리아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그 시그널이 유효한지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죠. 실제적으로는 국제공항에서 말 그대로 순수한 비주얼 어프로치 클리어런스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북미에서 비주얼 어프로치 클리어런스를 많이 주는데요. 이건 대부분이 ILS 접근을 주었다가 베이스나 파이널에서 조종사에게 런웨이가 인사이트 되었느냐라고 해서 인사이트 되었다면 그때 이제 클리어 비주얼 어프로치 이렇게 주는데요. 뭐 LA나 라스베이거스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대부분의 그 국제공항들이 트래픽 소화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공항이라서. 그래서 대부분 동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풀 인스트루먼트 어프로치를 관제사가 주면 이 관제사는 규정적으로 그 인접 활주로에 접근하는 다른 항공기와의 vertical lateral separation을 규정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트래픽 간격을 유지하면 관제사들이 트래픽을 다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제사가 이 처음에는 계기 접근을 주었다가 ILS 어프로치 중간에 나중에 이제 파이널 단계에서 비주얼 어프로치 클리어런스를 주는 겁니다. 인접 항공기하고 세퍼레이션을 줄이고 그 책임을 조종사에게 위임하려고 사실 편법을 쓰는 거죠. 이 ILS 접근 마지막 단계에서 관제사가 이렇게 비주얼 어프로치를 인가하는 건 거기서부터 비주얼 어프로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래픽이 많은 아침에는 파이널에서 이제 인접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하고 500피트 이내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뭐 350피트, 400피트 이 정도에서 인접 항공기 정말 킥핏이 보일 정도로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FASDF님, 장시간 비행하면 오래 앉아 있을 텐데 조종사만의 몸 푸는 방법이 있나요?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앉은 자리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조종석에서 일어나서 칵핏에서 이렇게 다리를 뭐 한두 번 풀거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꾸루미님, 에어버스사에서 싱글 파일럿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이 내년부터 장거리 화물기 부조종사석에 인공지능 부조종사 기능을 탑재해 시험 비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종사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비행기는 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조종사 수를 설계합니다. 몇 명의 조종사가 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스템 설계가 달라지고 칵핏 패널 배열과 절차도 달라집니다. 모든 매뉴얼이 달라지죠. 현재 우리가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모든 비행기는 전부 투크루로 승인을 받은 비행기들입니다. 이 비행기들은 화물기로 운영을 할 때에도 법적으로는 한 사람이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크루 칵핏으로 승인된 비행기를 한 사람이 비행하게 되면 개별 항공사 차원이 아니라 그 비행기가 운항하는 모든 공역의 개별 국가 항공당국 그리고 국제항공당국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 규정은 물론 그 항공기 승인, 형식 승인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행이라는 개념이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 그래서 투크루가 미니멈 크루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1인 칵핏으로 여객기가 운영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어떤 계획이나 실질적인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오버정님, 사고는 아니지만 혹시 비행 중 위험했거나 가슴 쓸어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행 중에 위험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에어라인에 입사한 조종사들은 처음에 모두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원대한 관념적인 목표를 세우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에어라인에 입사했을 때 목표가 퇴직할 때까지 사고나 준사고는 물론 어떤 ATC 위반이나 포카 익시던스도 만들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초임 부기장 시절에 첫 그라운드 스쿨을 받을 때 어떤 사고에 연루된 기장님이 같은 클래스에 계셨어요. 그 기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또 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너무나 똑똑히 보았거든요.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정한 목표를 잘 이루어 왔습니다. 같이 비행하는 동료 부기장님들 그리고 정비사님들 도움이 컸습니다. 쪼애니원님, 요즘 이상기후가 핫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 기장님이 처음 비행하실 때랑 비행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처음 비행할 때하고 크게 달라진 환경은 이상기후보다는 항법 장비하고 항로 시스템입니다. 항법 장비가 정말 놀랄 만큼 정밀하게 발달했고, 또 항로 시스템이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해졌습니다. 이건 전부 그 항공 운송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분리 간격이 좁아지고 또 출발 지연도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 동시에 정밀하게 항법을 해야 되니까 항법 장비들도 급속도로 발전했죠. 말씀하신 기상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여객기 순항고도가 보통 33,000피트에서 40,000피트 사이인데요. 순항 단계에서는 그 범지구적인 거시적인 기상 변화를 별로 느끼지는 저는 못했습니다. 다만 어프로치 단계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로컬 CB가 자주 출마하고 자주 사라지고 이렇게 많아진 것은 확실하게 실감을 합니다. 이재현님, 공중에서 오버헤드 패널 뒤쪽의 서킷 브레이커를 조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서킷 브레이커가 조종실에 있는 기종이 있고 없는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330 서킷 브레이커는 그 조종석 하부에 E&E 컴파트먼트라는 것에 있는데요. 비행 중에는 이 E&E 컴파트먼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제 노즈 밑에 그쪽으로 정비사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330의 오버헤드 패널
그 위에 있는 버튼은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아니라 컴퓨터 리셋 버튼이라고 합니다. 330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단순 센서 폴트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QRH 절차에 해당 컴퓨터 리셋 버튼을 리셋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은 리셋을 1회에 걸쳐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종실에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 기종도 있죠. 보잉은 꽤 많고 에어버스 320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QRH 절차에 따라서만 리셋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에어아시아 8501편이 순항 중에 결함이 발생했는데 기장님이 서킷 브레이커를 임의로 리셋했죠. 근데 그 기장님은 사실 전에 지상에서 같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비사가 그 서킷 브레이커를 리셋해서 정비를 이제 끝내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같은 결함이 같은 메시지가 떴을 때 QRH 없는 임의로 서킷 브레이커를 리셋한 건데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추락 사고로 이어졌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QRH 절차에서 표준 절차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리셋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주헌님, 20년째 국내 운항사 항공기를 타보면 기장의 방송 내용이 세부 내용만 다르고 전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는 것인가요? 네,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권 항공사에서 그렇게 정해진 방송 문안을 철저하게 따르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주 같은 이제 서구권에서는 좀 다릅니다. 방송 문안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대로 기장 방송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동양권 항공사에서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장 방송은 핵심이 이 비행기가 기장에 의해서 지금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다 라는 것을 승객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객실 승무원의 방송은 information, 즉 안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기장 방송 그 안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승객들에게 지금 기장이 이 비행기를 잘 통제하고 있구나, 안전하게 통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장 방송을 할 때는 톤도 좀 톤 다운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가는 편인데 기장 방송할 때는 의도적으로 톤을 좀 낮춥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게 표준 어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그 일부 항공사에서 기장님이 임의로 방송을 하다가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어긴 사례가 종종 발생했어요. 그 승객을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방송이죠. 예전에 어떤 항공사에서 기장님이 이렇게 방송했어요. 비행기가 현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외국 항공사에서도 이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비행기가 지금 위험합니다. 추락하지 않도록 알라신에게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방송한 기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송들은 승객들한테 그 큰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말 잘못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한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기장 방송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표준 문안을 만들어서 이대로만 방송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주환님, 향후 유튜브 컨텐츠로 항공 관련 영화 리뷰 진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전에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형사분들이 과학 수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그 어깨너머로 도제식으로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잘못되었을 때 한때 수사를 수사반장 보고 배워서 그래,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행도 그런 면이 있어요. 항공 관련 영화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설정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절차적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또 기장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행을 하면서 그게 마치 영웅적인 멋진 비행인 양 이렇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컨텐츠에도 이렇게 잘못된 항공 지식을 전파하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알리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제 수단이 영화 리뷰로 이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화 리뷰 쪽은 재능이 없어요. 박상우님, 기장님, 국내 항공사 조종석에서 비행 영상을 촬영하는 건 규제 대상일까요? 네, 금지 행위입니다. 안전에 실제로 심각한 영향이 있고 조종석에서 비행 영상 같은 걸 촬영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근무 중에 비행 영상을 촬영하는 건 전 세계 항공 당국에서 규제 항목입니다. FAA, EASA, CAAC 모두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위험한 비행들 이란 제목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비행 중에 자신의 비행을 막 중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컨텐츠를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 비행기에 제가 탈 수도 있고 또 제 가족이 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VMCG님, ILS 접근 중 글라이슬럽이 아웃된 상황에서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이전의 VMC 상황이면 비주얼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비주얼 랜딩을 한다고 타워에 보고를 해야 할까요? 일단 그 퍼블리시된 접근 절차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비주얼 접근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국제공항은 싱글 활주로가 아니고 이제 패러렐 활주로를 갖고 있는데요. 동시 접근을 합니다. 트래픽 많으니까요. 그런데 동시 접근을 하면 인접 활주로에 접근하는 항공기하고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접근 절차에서 글라이슬럽이 아웃되었을 때 로컬라이즈 온리 어프로치를 인가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ILS 차트를 보면은 그 어프로치 미니멈 부분에는 로컬라이즈 온리 미니멈이 퍼블리시 되어 있는데 그 어프로치 플레이트 차트의 헤더 부분의 그 노트 부분을 보면은 localized procedure not authorized during simultaneous operation 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localize only approach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 separation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visual approach는 더더욱 안 되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개념적으로 VMC 상황이고 활주로가 잘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패러렐 활주로가 있는 곳에서 동시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주얼 어프로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강재호님, 민항기는 엄청 습한 환경에서 조종석이나 기내에 연기가 나오진 않나요? 민항기 일단 핵 시스템은 엔진에서 빨아들인 외부 공기를 그 중에 일부가 객실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블레이드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를 모두 제거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내로 공급되는 공기는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내에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응결돼서 연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상에서 비상구가 열려 있을 때 또는 화물칸이 열려 있을 때는 에어컨 시스템을 가동하면은 기내의 수증기가 이제 응축돼서 연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어본 하고 나서 비행 중에 밀폐된 기내의 공기는 습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택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도 연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름이님, 목적지 접근 도중 메디컬 이멀전시로 비상선언을 했는데 퓨얼 덤핑이 되지 않는 항공기였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채공 후에 목적지 공항에 착륙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비상선언이 의미가 있나요? 랜딩 웨이트를 무릅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에어라인 기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안전한가, 어느 쪽이 안전한가입니다. 메디컬 이멀전시는 승객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기종이든지 사실 목적지에 접근하는 중이었다면 랜딩 웨이트는 팩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순항 중에 연료를 다 썼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착륙이 가능한 웨이트였을 텐데 목적지에 다 와서 왜 채공을 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출발 후에 메디컬 이머전시가 뭐 어느 정도 출발하고 지난 후에 발생했다 이러면 이제 회항할 경우에 랜딩 웨이트가 정상 착륙 하중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때는 기종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A330은 오버웨이트 랜딩이 가능합니다. 오버웨이트 절차가 따로 퍼블리시 되어 있고 그대로 랜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퓨얼 덤핑이 필요한 경우, 즉 오버웨이트 랜딩이 인가되지 않은 항공기일 경우에 퓨얼 덤핑 기능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경우의 리스크를 비교해서 기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메디컬 이머전시 승객이 얼마나 위중한가입니다. 추가 지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 혹은 조금 더 지연이 지속되면 그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 허용된 착륙 하중을 초과한 상태로 오버헤드 랜딩을 했을 때 전체 승객에게 그 안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버헤드 랜딩을 했을 적에 뭐 비행기의 전체 어떤 데미지가 오고 그래서 전체 승객의 안전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은 연료를 소모하고 내려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2시간 정도 채공을 해서 하중을 줄여서 착륙을 했다라면 아마도 메디컬 이머전시 당사자의 상황이 뭐 추가 지연이 조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반면 또 같이 전체 비행기 탑승자의 안전이 오버헤드 랜딩을 했을 때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 기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배평님, 기장님, 야간 랜딩은 결국 RA 소스밖에 없는 건가요? 야간 랜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VMC라는 개념에서 주간 야간이라는 팩터는 이제 없는데요. VMC는 뭐 야간도 VMC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동 랜딩, 매뉴얼 랜딩을 할 때는 그 기상 조건이 허용한다는 이제 전제겠죠. 그래서 모든 매뉴얼 랜딩은 주간이건 야간이건 비주얼 매니버입니다. 그 매뉴얼에 랜딩 is visual maneuver라고 딱 첫 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알티미러는 사실 그 캣2 3 오토커브드 어프로치 랜딩을 할 때는 필수 장비지만 매뉴얼 랜딩에서는 필수 장비가 아닙니다. 즉 RA가 없어도 테크니컬하게 또 규정적으로 랜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RA 라디오 알티미러 콜아웃은 그 보조적인 참조 수단일 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간 랜딩도 비주얼 레퍼런스가 프라이머리입니다. 제 채널에서 대형 여객기 스탠더드 랜딩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모든 수동 랜딩은 비주얼 레퍼런스를 프라이머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VMCG님, 디센 플래닝 관련한 영상 제작 부탁드립니다. 네, 디센 플래닝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구두로는 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학술적인 배경도 좀 말씀드려야 되고, 비행기 그 기종에 따른 그 캐릭터리스틱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어프로치 플레이트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시청하실 분은 뭐 많이 없을 것 같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문 좀 닫아라 님,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엑스플레인 12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시뮬레이터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지연님, 기장님은 조종사와 운항 승무원 둘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차이입니다. 조종사는 파일럿이죠. 운항 승무원은 플라이 크루라고 해서 캐빈 크루하고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 기장과 부기장이라는 것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질문과는 조금 다른데 에어버스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핏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종사는 두 명의 독립된 조종사로 행위하여야 한다. 이 말은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기장과 부기장이라는 직급이 아니라, 즉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독립된 상황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백업하고 모니터하는 PF와 PM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라는 말을 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21님, 기장님이 영상에서 말해 주시는 그 비행의 닥트린이라고 해야 하나요? 테크니컬적 부분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이런 지식은 어디서 쌓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비행 잡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스테이션 라운지에 가면 특히 그런 잡지들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민항 역사가 100년이 넘으니까 그 비행 잡지들이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들이었거든요. 그 에디터들 대부분이 조종사예요. 그리고 그 컨텐츠 대부분이 거의 논문 수준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설계한 사람, 제작사, 모든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있었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잡지에서도 많이 봤고요. 나중에 이제 구독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도 그런 항공 잡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서구의 이제 역사가 긴 비행 잡지하고 약간 컨텐츠의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반가운 이야기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대부분의 잡지를 읽을 수 있고, 잡지뿐 아니라 아이오파나 에어버스 매거진 이런 것도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읽어볼 수 있죠. 그리고 FAA나 EASA, 아이카오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심 있는 분야의 비행 관련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장이 되고 나서는 데스크에서 조금 이제 일을 했는데요. 에어버스나 보잉에서 매 2년마다 각 항공사를 다니면서 오디트를 해줍니다. 자기네가 설계한 비행 개념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오디트를 해서 그걸 이제 평가서를 작성해 주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가 설계한 표준 절차대로 그리고 그 테크니컬한 그 개념대로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안전 담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돌아가고 나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것 그리고 자료 같은 것 많이 얻었습니다. 에어버스는 그리고 보잉은 어떤 폴리시로 설계를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준화에 대한 각자 사내 기준이 있고 사내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걸 다행히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매뉴얼 이상의 다양한 비행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헌이님, 모 기장님에게 듣기로 조종사는 조종사로서 신념을 가지고 비행해야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기장님만이 지니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념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에어라인 조종사는 내 뒤에 지금 수백 명의 승객이 앉아있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승객들은 모두 또 수천 명의 소중한 가족이 있다. 나는 그 승객의 안전 그리고 그 가족의 남은 일생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라인 비행을 하다 보면 사실 특히 기장이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커머셜 프레셔에 노출될 때가 생깁니다. 에어라인 비행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플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커머셜 프레셔가 PIC 안전 운항에 대한 판단과 상충되는 경우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장으로서 내 입장을 또 판단을 요구받을 때
그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객의 안전은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타임 크리티컬한 상황, 긴박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호님, 기장님 혹시 비행 절차에 대한 강의 영상도 제작하실 계획이 있나요? Transition from en route to initial approach 단계에서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AIM을 비롯한 여러 매뉴얼을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여쭤볼 곳이 없네요. 네, 비행 절차에 대한 영상은 꼭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전에 출판사하고 비행 교과서 관련해서 출간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 발행된 비행 관련 교재가 보완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 비행 절차도 그렇고 플라이 펀더먼털도 그렇고 ATC도 그렇고 CRM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행 전반에 대해 걸쳐서 비행 매뉴얼을 정리해서 출간하고 싶었는데요. 출판사 쪽에서 이제 수요가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으로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 VMCG 님이 요청하신 디센 플래닝부터 지금 강재호님께서 말씀하신 비행 절차에 대한 즉 트랜지션부터 어프로치 단계까지 전반에 걸쳐서 정리해서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번 8월 4일 그 Q&A 라이브에서는 버퍼링이 많이 발생해서 후반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이브 Q&A에서는 explain을 하고 이렇게 Q&A 라이브하고 동시에 진행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비행은 미리 제가 비행을 해서 녹화를 하고 그러나 질문과 답변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Q&A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